북한 인민군 중장이 2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훈장으로 가득한 군복을 입은 고위 간부가 왜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러시아 파병에서 돌아온 장남의 악몽, 한국 드라마를 보다 걸린 차남, 그리고 재파병 명령서.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초 평양 모란봉구역. 제가 살던 간부 아파트에서 대동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주체 사상탑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곤 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은 간부 가족들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인민군 참모부 중장이었습니다. 26년을 군에 복무하면서 올라온 자리였지요. 우리 집은 방이 3개 있는 아파트였는데 북한에선 이것도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방 1~2개짜리 집에서 대가족이 함께 사는데 말이죠. 매달 특별 배급도 받았습니다. 쌀, 기름, 설탕, 때로는 고기도 나왔어요. 물론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에서 비싼 값에 사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해 2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 순이가 감자국에 옥수수밥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간부 집이라 해도 매일 쌀밥을 먹을 순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돼지고기 몇 점이 있어서 국에 넣었습니다. 식탁에는 장남 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23, 인민군 중이었던 아들은 작년 2024년에 러시아에 파병 갔다가 몇 달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밝고 씩씩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곤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모양이었지요. 성우야, 고기 좀 더 먹어라. 너무 말랐구나. 아내가 아들 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줬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인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남 성민이는 20,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특한 아이라 대학에 추천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저녁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대학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 검열이 심해졌습니다. 기숙사마다 보위부원들이 와서 USB 검사를 한대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USB라는 건 그러니까 작은 저장 장치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거기에 남조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담아서 보곤 했거든요. 이것이 적발되면 큰일이었습니다. 교화소, 우리로 치면 교도소에 가거나 심하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내가 그런 걸 본 적은 없겠지? 제가 물었습니다.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이 아이가. 구석에 계시던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83세 연세에도 정정하신 분이셨지요. 장모님은 2042년생, 그러니까 6.25 전쟁 때 8살이셨습니다. 피난 가다가 가족과 헤어지셨다고 했어요. 부산까지 가던 중 폭격에 오빠, 언니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 평생 북에서 사셨지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래도 해방 후 좋은 시절도 봤는데 장모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만 하는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중장으로서 매일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군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 파병 부대 관련 문서였습니다. 작년 2024년부터 시작된 파병은 계속되고 있었고 새로운 병력을 더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읽다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상자 명단이 있었거든요. 전사자, 부상자.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대외비였어요.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하급 간부들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선인민군 용사들이 국제주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만 선전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성우가 또 악몽에 시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피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달려가 아들을 깨웠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보였어요. 형형색색의 불빛들. 김일성 광장, 주체 사상탑, 당 건물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불빛들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조국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저 불빛들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가슴에 단 훈장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26년의 충성을 증명하는 훈장들이었지요. 여보, 다녀오세요.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차를 타고 참모부로 향했습니다. 평양 거리에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전차를 타고 다들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쳐있고 무표정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날 오후 작전회의가 있었습니다. 참모부 장성들이 모였지요. 안건 중 하나가 러시아 파병 관련이었습니다. 추가 병력 파견 계획이었어요. 동지들, 우리 조선인민군은 국제주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제 본 사상자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 성호의 악몽이.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옆에 있던 박장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동무, 자네 큰아들 러시아 갔다 왔지? 예, 그렇습니다. 내 조카도 거기 있네. 편지가 안 와. 걱정이야.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장성의 눈빛이 그랬어요. 체제에 충성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서도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여보, 성민이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오늘 대학에서 USB 검사가 있었대요. 성민이 방에서 남조선 드라마가 나왔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일 보위부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26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의 지위도 훈장도 충성도 아무것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평양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차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체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의심의 시작, 각성의 시작, 그리고 결국 탈출로 이어질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남 성민이의 조사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2025년 3월 보위부 조사실. 저는 중장 계급을 달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옆에 말이죠. 조사관은 차갑게 물었어요. 김성민 학생, 이 USB에서 남조선 드라마 더 글로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성민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민 동무. 조사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모르십니까?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동무,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양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중장의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며칠을 보위부와 협상했어요. 결국 뇌물로 해결했습니다. 달러 2만 불, 26년 모은 돈의 3분의 1이었지요. 그렇게 성민이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았어요. 반동사상 접촉자로 말이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5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장남 성우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23 청년이 군인이 울고 있었어요.
성우야, 무슨 일이냐? 제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또 가야 합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러시아에 재파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갔다 온 지 겨우 몇 달인데 또 보내겠다고요? 아버지, 저는 못 갑니다. 성우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기서 본 것들이 매일 밤 꿈에 나옵니다. 전우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포탄에 맞아서, 총에 맞아서, 얼굴도 모를 만큼 찢겨서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신들을 수습할 때도 있었습니다. 19, 20. 저랑 같은 나이 아이들이었어요. 어머니 부르다가 죽는 전우도 봤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중장이면 뭐합니까? 참모부 부국장이면 뭐합니까? 제 아들 하나 지킬 수 없는데. 다음 날 참모부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함께 근무하던 리 소장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선배였지요. 김동무, 자네 아들도 재파병 명령 받았나? 리 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아들도야.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보냈는데 또 보내래. 이게 말이 되나?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거죠. 장성의 아들이라고 예외는 없었어요. 김동무. 리 소장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 사상자 숫자 알고 있나? 우리가 보고받는 것보다 훨씬 많아. 묻어버리는 거야. 가족들한테도 통지 안 하고. 뭐라고요? 내가 작전국 문서를 봤네. 전사자가.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군. 그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소모품으로 보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모품. 우리 아들들이 소모품이라고. 6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니 참모부가 술렁거렸어요. 우리 소장이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반당반혁명 음모죄래요.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파병 정책을 비판했다고. 그날 오후 우리는 긴급 총화, 그러니까 비판 회의에 동원되었습니다. 리 소장이 끌려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맞은 거죠. 나 리은당과 수령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파병 정책에 불순한 의견을 피력하여 동요를 조성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근무한 동료였어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저 아들 걱정했다는 이유로. 회의가 끝나고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동지들, 이것이 반당반혁명 분자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더욱 혁명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쳤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각성으로. 이 체제는 충성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가 군복을 입고 배낭을 싸고 있었어요. 출발일이 이틀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작년에 같이 간 전우들 중에 반도 안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대원 100명 중에 4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발표는 10명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성우야.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운이 좋을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달러,
그리고 중국 연락처가 적힌 종이 쪽지. 언젠가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그런데 그 혹시가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잠 안 자요? 순이.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소.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를 또 보낼 수는 없소. 성민이도 기록에 남았소. 우리 가족은 이제 안전하지 않소.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거죠. 여보, 그게 무슨...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신중하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무서운 이야기를,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틀 뒤 성우가 떠났습니다. 러시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어요. 플랫폼에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꼭 살아 돌아올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꼭 살아 돌아오너라.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다. 기차가 떠났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를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 설령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것이 제 각성이었습니다. 26년의 충성이, 중장의 지위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지요.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잘못되었다고. 우리 가족은 떠나야 한다고.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고하게. 성우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7월 평양의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그날도 참모부에 출근했어요. 아침 조회 때 상급자가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지들, 최고 존엄께서 반동 사상 문화를 더욱 철저히 배격하라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된 겁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을 색출하겠다는 거였어요. 특히 대학생들과 젊은 군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성민이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보위부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기록에는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또 불려가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감자로 만든 국이었습니다. 요즘은 특별 배급도 줄었거든요. 성민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대학에서 아직 안 왔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대학에서 또 검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보위부원들이 와서 기숙사를 뒤졌습니다. 제 방은 괜찮았는데 같은과 친구가 걸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USB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서 받았다고 말했답니다. 성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준 적 없는데 고문을 받았나 봅니다. 거짓으로 저를 지목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석 달 전에 2만 불을 써서 무마시켰는데 또 이런 일이. 내일 보위부에 출석하래요. 성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안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알아보겠소. 다음 날 아침 일찍 보위부를 찾아갔습니다. 중장 계급장을 단체로요. 담당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김성민 학생 건으로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중장 동무.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학생의 아버지시군요. 그런데 이번 건은 좀 심각합니다. 석 달 전에도 적발되었고 이번에 또.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같은 과 학생의 진술이. 그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제 아들은 깨끗합니다. 조사관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중장 동무 아드님을 두둔하시는 겁니까? 반동 사상 문화 배격은 최고 존엄의 지시사항입니다.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사관 동무 합리적으로 해결합시다. 결국 또 뇌물을 써야 했습니다. 이번엔 달러 3만 불. 중국 무역상을 통해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렸어요. 26년 동안 모은 돈이 석 달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성민이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김성민 학생은 사상 재교양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6개월간 노동 단련대에 배치됩니다. 노동 단련대.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을 탄광이나 건설장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교화소보단 낫지만 힘든 곳이었어요. 아버지,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6개월이면 된다. 견뎌라.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중장의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8월 어느 날 성민이가 노동 단련대로 떠났습니다. 강원도 어느 탄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건강하니까 견딜 수 있어요. 성민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아버지가 자주 면회 갈게. 아들을 보내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남은 러시아에, 차남은 노동 단련대에.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9월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성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군사 우편으로 온 편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행간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두려움, 고통, 그리움. 아내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잘 있을까요? 괜찮을 거요. 저는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위.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집안이 위험하구나. 어머님. 큰 손자는 전쟁터에, 작은 손자는 노동 단련대에. 사위는 중장이지만 그것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지.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6.25 때 피난 가다가 가족과 헤어진 이야기 했지? 예,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남쪽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했지. 고향을 떠나기가 싫었거든. 그러다가 폭격에 헤어졌어.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 오빠가 내 손을 놓쳤어. 사람들에 떠밀려서 헤어진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지. 73년이 지났는데 오빠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서네. 동생아, 손 꼭 잡아. 하던 목소리가 들려. 어머님. 사위, 나는 늙어서 어디 가도 상관없어. 하지만 손자들은 달라. 젊은 아이들은 살아야 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장모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머님, 위험한 일입니다. 알지.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도 위험해. 큰 손자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 작은 손자가 정치 범수용소에 갈 수도 있어. 사위도 언제 숙청당할지 몰라. 장모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위험한 상태였어요. 사위,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해. 하지만 내 소원이 있어.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남쪽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어. 헤어진 오빠를 찾아보고 싶단 말이야. 이산 가족 찾기라는 게 있다며? 남쪽에는? 예, 있습니다. 그럼 가자. 우리 모두. 장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이 소원 하나 들어주게.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국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자. 다음 날 저는 중국 무역상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소개해달라고요. 중장의 지위를 이용해 중국 출장 허가를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호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군사 우편이 아닌 개인적인 경로로요.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꼭 너를 구할 것이다. 다시는 전쟁터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성호의 러시아 복무 기간이 석 달 남았고 성민이의 노동 단련대 기간도 넉 달 남았어요. 그 전에 우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9월 말 드디어 중국 출장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군사 시찰 명목이었어요. 10월 중순 출발 예정. 여보, 정말 하는 겁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돈을 숨기고 연락처를 외우고 탈출 경로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10월이 다가왔습니다. 출발일이 2주 남았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나날들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아내, 장모님 그리고 저, 어머니, 순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알고 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결국 우리 가족은 무너질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도전하는 게 낫지.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3년을 여기서 살았어.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웠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6년을 충성한 이 땅. 하지만 이제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곧 떠난다. 자유를 향해. 그렇게 우리의 탈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첫째 주였습니다. 출발까지 열흘 남았어요. 그날 아침 참모부에 출근하니 긴급 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작전 회의실에 장성들이 모였지요. 동지들, 상급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3차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병력을 보냅니다. 서류가 돌았습니다. 제 눈이 그 명단에 멈췄어요. 복무기간 종료 후 귀환 예정자 명단. 거기에 김성호 중위 마이너스 재파병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호가 12월에 돌아오면 바로 다시 보낸다는 얘기였습니다. 3개월도 쉬지 못하고요. 이번 파병은 장기 복무로 전환됩니다. 1년 이상 현지에서. 지휘관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장성이 다가왔어요. 김동무 자네 아들도 명단에 있더군. 네. 내 조카는 작년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네. 전사했다고 통지가 왔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못 받았지. 그냥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종이 한 장만 왔더군.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10월 15일에 출발합니다. 그날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요. 성우는요? 성민이는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12월에 복무가 끝나면 바로 중국으로 불러내겠소. 탈북 브로커가 도와줄 겁니다. 성민이는 노동 단련대에서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돈을 더 쓰겠소. 건강상 이유로 조기 석방시키는 겁니다.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달러로 4만 불 정도 남았어요. 이걸로 성민이 조기 석방 뇌물, 탈북 브로커 비용, 그리고 중국에서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이부 담당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 아들을 조기 석방시켜 주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중장 동무 규정이 있습니다. 2만 불입니다. 저는 가방을 밀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내로 처리하지요. 일주일. 우리가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10월 10일 성민이가 탄광에서 돌아왔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요. 아버지. 성민이가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이제 괜찮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성민이, 아내, 장모님. 4명뿐이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닷새 후에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탈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하지만 형은요? 형은 12월에 러시아에서 나오는 즉시 합류시킬 것이다. 이미 계획을 세워뒀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성우는 돌아오면 바로 재파병됩니다. 이번엔 1년 이상이에요. 성민이도 기록에 남아있어서 언제든 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저도 중장이지만 동료들이 어떻게 숙청당하는지 봤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들아, 할머니 말 들어라. 여기 남아있으면 다 죽는다. 6.25 때 우리 가족처럼. 성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형을 위해서라도 해야겠지요.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처형당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성우도 다시는 전쟁터에 안 갑니다. 성민이도 한국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장모님도 이산 가족을 찾을 수 있고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하겠어요.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83 늙은이가 무슨 힘들겠니? 죽기 전에 남쪽 땅 한번 밟아보면 소원이 없어. 장모님이 씩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몰래 조용히. 먼저 짐을 최소화했어요. 큰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약간의 음식,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너무 많이 챙기면 의심받으니까요. 돈은 몸에 숨겼습니다. 달러 4만 불을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어요. 만약 검문에 걸려도 쉽게 찾을 수 없게요. 중국 브로커와 최종 연락을 취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단둥에서 만납니다. 가족은 넷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두지요. 비용은 4만 불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장님 혹시 추적당하면 어쩌실 겁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중국에서만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10월 12일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참모부에서 공식 출장 문서를 최종 확인받았어요.
중장 동무 중국 군사 시찰 출장 승인되었습니다. 10월 15일 신의주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몰랐지요. 이게 편도 여행이 될 거라는 것을. 10월 13일 하루 남았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평양의 집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은 간단했어요. 옥수수밥에 김치, 된장국.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네요. 아내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제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함께할 거잖아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무사히 올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반드시 데려올 거다. 장모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73년 만에 남쪽으로 가는구나. 오빠는 살아계실까?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평양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주체 사상탑, 모란봉.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 안녕.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10월 14일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참모부에 마지막 출근을 했어요.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동무 출장 잘 다녀오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영원히 안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의주까지 기차로 4시간입니다. 거기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도망자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킵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예, 아버지. 네, 여보. 그래, 사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있는 4사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평양은 잠들어 있었지요. 이제 곧 해가 뜬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5시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준비했어요. 간단히 세수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5시 30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이 집. 추억이 깃든 이 공간. 가시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 갑시다. 6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장 동무 출장이십니까? 역에서 아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예, 중국 시찰 갑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신의주행 열차. 가족들과 함께 객차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26년을 충성한 이 도시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안녕, 평양. 제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북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기차는 북쪽으로 신의주로 중국 국경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우리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가 신의주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 강 건너편이 중국입니다. 자유의 땅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이에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관문이었어요. 여보, 떨려요. 아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중장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기차에서 내려 국경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중장 군복을 입은 저를 보고 경비병들이 경례를 했어요. 중장 동무 출장이십니까? 그렇소. 중국 군사 시찰입니다. 저는 공식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이십니까? 내 아내, 아들, 그리고 장모입니다. 중국에서 친척 만나는 것도 허가받았소. 거짓말이었지만 서류는 완벽했어요. 26년 참모부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서류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검문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참 천천히 갔어요. 1분, 2분, 3분. 중장 동무 몇일 체류 예정이십니까? 일주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고맙소.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다리를 건넜어요. 압록강 철교. 여기를 건너면 중국 땅입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성민이가 제 뒤를 따라왔고 아내가 장모님을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 늙은이는 튼튼하단다. 장모님이 씩씩하게 대답하셨지만 숨이 가빠 보였어요. 다리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중장 동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문소 병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들킨 건가? 끝난 건가?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중장 동무 이거. 서류 한 장을 놓고 가셨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 고맙소. 잘 다녀오십시오. 병사가 경례하고 돌아갔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아 줬어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소. 계속 갑시다. 다시 걸었습니다. 마침내 다리 끝에 도착했어요. 중국 단둥시였습니다. 중국 쪽 검문소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공식 출장 문서가 있었으니까요. 환영합니다. 중국 관리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거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는 아직 중국입니다. 북한과 밀접한 나라죠. 언제든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검문소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로 가라고 했어요. 단둥시 호텔로 갑시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중국 도시가 보였어요.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활기찼어요. 간판들이 화려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성민이가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네요.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보고 통화를 하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지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성공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내가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야 합니다. 오후 6시 호텔 로비에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어 내려갔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는 우리를 호텔 밖 골목으로 안내했어요. 낡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4명이 차에 탔습니다.
차는 단둥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전가옥입니다. 거기서 며칠 숨어 계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추적이 시작됐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요? 중장님이 탈출하셨으니 당연하죠. 아마 지금쯤 평양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차는 1시간쯤 달려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십시오. 음식과 물은 제공됩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2개와 거실이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며칠 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추격대가 오는 건 아닐까? 중국 공안이 습격하는 건 아닐까? 모든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북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중장님 탈출 사실이 알려졌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요. 화면에는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반역자 김 체포 시 포상금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완전히 없어졌네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선 안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였어요. 일어나십시오. 브로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중국 공안입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정보가 새나간 것 같습니다. 빨리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어요. 밤이라 캄캄했습니다. 이쪽으로.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논밭을 가로질러 뛰었어요. 장모님이 힘들어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업겠습니다. 성민이가 장모님을 업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쫓아오고 있었어요. 빨리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논두렁을 넘고 밭을 가로지르고 작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1시간쯤 뛰었을까요? 작은 숲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안들이 수색하고 있었어요. 찾아라.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장모님은 성민이 품에 안겨 계셨고요.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 마침내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공안들이 다른 쪽으로 간 거죠. 후. 브로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이동합니다. 더 이상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길로 갑니다. 연길.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새벽 2시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른 브로커가 운전했어요. 몇 시간 걸립니다. 차 안에서 주무십시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달렸어요. 동이틀 무렵 연길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이었어요. 여기가 2번째 안전가옥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며칠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방에 들어가 쓰러졌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소. 아직 살아있으니까.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우리 살 수 있을까? 살아야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날 오후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영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생님 신분이 확인되었고요. 고위급 탈북자라 특별 보호를 받으실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일주일 후 베트남으로 출발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참 길었습니다. 매일 불안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뉴스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에 러시아에서 나오면 즉시 탈출시킬 거다. 브로커들이 도와줄 거야. 형이 안전할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먼저 한국에 가서 기다리는 거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었어요.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가, 아내는 주부, 성민이는 학생, 장모님은 친척이 되었어요. 이 여권으로 공항을 통과합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연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행 비행기를 탔어요.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사업차 방문합니다. 가족 동반이십니까? 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통과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졌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북한을, 중국을. 옆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오. 한국에 도착해야 진짜 끝입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행뿐이었어요. 비행기는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건 2025년 10월 말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베트남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습했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현지 연락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선족 교포였습니다. 김 선생님이십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택시를 타고 하노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오토바이로 가득했어요.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여기도 신기하네요. 성민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한국에 가려면 멀었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문을 들어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들어갑시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영사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기서 신원조사를 받았어요. 성함과 출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김입니다. 인민군 참모부 중장이었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장이셨다고요? 네. 26년간 복무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지고 온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군인증, 훈장 사진, 그리고 참모부 내부 문서들. 특히 러시아 파병 관련 기밀 문서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영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국정원에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저를 별도로 조사했어요. 중장이셨다면 북한 내부 사정을 많이 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실제 사상자 수, 파병 규모, 내부 문서들. 26년간 참모부에서 일하며 알게 된 모든 것을요. 조사는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철저했어요. 혹시 이중 간첩은 아닌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아내와 차남, 그리고 장모가 함께 왔습니다. 장남은 러시아에 있는데 12월에 복무가 끝나면 탈출시킬 계획입니다. 장남분도 탈출을 원하십니까? 네. 재파병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아이를 전쟁터에 다시 보낼 순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겠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천행 항공편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출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또 길었어요. 대사관 내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안전했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보,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3개월쯤 걸린다네요. 그 다음엔요? 정착 지원금을 받고 집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학을 다시 다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한국에서는 탈북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도 있다더구나.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내가 남쪽에서 오빠를 찾을 수 있을까?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이산 가족 찾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73년 만이야. 오빠가 살아계실지.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 잡혔어요. 내일 인천행 비행기를 탑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아내도 잠을 못 이뤘는지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여보, 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못 자겠어요. 떨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잘 될까요? 한국에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고 준비했어요.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공항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하노이 공항 출국장. 여권입니다. 영사가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대한민국 여행 증명서였어요. 이게 한국 서류인가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6년을 북한 군인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보였어요. 저게 우리 비행기입니다. 성민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승무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볼 수 없던 친절함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베트남이 멀어졌어요. 우리는 북쪽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기내 모니터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뉴스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자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가 알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렇게 자유롭게 방송하는구나. 여보, 저기 좀 보세요. 아내가 다른 채널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몰래 보다가 걸렸던 바로 그 드라마. 이제는 마음껏 봐도 되는구나. 성민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아들. 이제는 자유란다. 비행 시간은 5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내 모니터로 한국을 미리 만났습니다. 뉴스, 드라마, 영화. 모든 게 신기했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맛을 봤습니다. 맵고 달고 짜고. 북한 음식과는 달랐지만 맛있었어요. 할머니 드세요. 성민이가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고맙다. 장모님이 한 숟가락 드시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73년 만에 먹어보는 남쪽 음식이구나.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자유의 땅. 창밖을 보니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해 바다 그리고 인천 해안선. 저기가 한국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점점 땅에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덜컹.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냈어요.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여보, 떨려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탑승교를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2025년 11월 초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6년 북한 군인이었던 제가, 중장이었던 제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그 일주일은 참 길었습니다. 대사관 숙소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매일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영사관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많이 다릅니다. 자유롭지만 경쟁도 치열하지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북한이 선생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도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장남분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탈영 시도했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북한 군 당국이 선생님 탈북 사실을 알고 장남을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탈출 시도하다 체포되었다고. 성우가, 우리 아들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아들, 우리 큰아들이. 진정하십시오. 영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처형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교화소라니. 성민이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형이.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데 성우는 교화소에 갇혀 있다니.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아내가 울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소.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성우를 반드시 구해낼 겁니다. 한국에 가서 방법을 찾겠소.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고생하는구나. 이 할미가 미안하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그 체제 때문입니다. 다음 날 국정원 담당자가 왔습니다.
장남분건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압력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뭐든 해주십시오. 제 아들을 구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상세한 조사에 응했습니다. 러시아 파병의 실상, 북한 군부의 실태, 숙청의 과정. 26년간 본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 확정되었어요. 2025년 11월 5일 인천행 비행기를 탑니다. 11월 5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공항으로 데려다 줬어요. 영사와 직원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잘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같은 국민인데요. 같은 국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이번엔 대한민국 여행 증명서로. 목적지가 한국이시군요. 좋은 여행 되십시오. 베트남 직원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서 있었어요. 꼬리 부분에 태극 문양이 보였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비행기구나.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탑승을 환영합니다. 북한식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했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아내와 성민이, 장모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륙.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정말 가는구나.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제 정말 갑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대한항공 K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까지 약 5시간 비행하겠습니다. 5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한국 땅을 밟습니다. 기내 모니터를 켰어요. 여러 채널이 있었습니다. 뉴스, 드라마, 영화, 음악. 뉴스 채널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단행했다는 외신 보도가. 제가 알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북한을 비판하는구나.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거. 제가 보다가 걸렸던 드라마예요. 이제는 마음껏 봐도 된단다. 정말요? 처벌 안 받아요? 안 받지. 여기선 자유니까. 성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만 같아요, 아버지. 기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무원이 카트를 밀고 왔어요. 비빔밥과 불고기 중 어느 것으로 드시겠습니까? 비빔밥으로 주십시오. 식판을 받았습니다. 비빔밥, 반찬들, 과일, 빵. 풍성했어요. 이게 다 기내식이에요? 성민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북한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장모님이 한 숟가락 드시곤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73년 만이구나. 남쪽 음식을 먹어보는 게. 할머니, 한국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식사 후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하얀 구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구름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지요. 제가 26년을 살았던 곳, 성호가 갇혀 있는 곳, 성호야 아버지가 꼭 구해낼 거다. 기다려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입니다. 창밖을 보니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해 바다, 섬들, 그리고 인천 해안. 여보, 저기가 한국이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 아파트들, 도로들. 우와. 성민이가 감탄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저게 다 인천이란다. 비행기가 더 낮아졌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그리고 덜컹.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착륙했어요.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앞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탑승교를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우리는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11월 초 인천국제공항. 우리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탑승교를 걸어 나와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세상에. 제 입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유리로 된 천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성민이가 흥분해서 가리켰습니다. 전광판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전광판. 여러 나라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며 스마트폰을 보며.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어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계속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면세점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름만 들어본 브랜드들. 저기 물건들 좀 보세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가방 하나가 몇 천만 원이래요. 몇 천만 원.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못할 액수였지요. 전자제품 가게도 있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갤럭시, 아이폰. 저게 다 전화기예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전화기라기보단 컴퓨터에 가깝단다. 지나가던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줄을 섰어요. 여행 증명서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탈북민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그 말을 들었어요. 북한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통일부 직원이 나와 계십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한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씨 가족분들이시죠? 저는 통일부 정착 지원 담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먼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입국장 출구.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우와, 문이 저절로. 성민이가 신기해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마중 나온 사람들, 여행객들, 택시 기사들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큰 화면에 한국 뉴스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제가 알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공개적으로 방송하는구나.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동향은 앵커가 말했습니다. 김정은 그냥 이름을 불렀어요. 최고 존엄도 아니고 경애하는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저렇게 말해도 돼요? 성민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기는 자유니까 뭐든 말할 수 있단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4시간이요? 밤에도 열어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통일부 직원이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에 타시죠. 먼저 병원에 들르겠습니다. 차에 탔어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나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많았어요. 현대, 기아, 벤츠, BMW. 온갖 차들이 쌩쌩 달렸습니다. 차가 정말 많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1인당 자동차 보급률이 높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30층, 40층. 높이 솟아 있었어요. 저게 다 건물이에요? 성민이가 감탄했습니다. 네. 저기는 송도입니다. 신도시죠. 신도시. 전체가 새로 지어진 도시라고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인천대교라고 했어요. 바다 위에 놓인 긴 다리. 이 다리가 12km가 넘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12km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모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혈압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됐어요. 탈북민은 의료 지원을 받으십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번엔 하나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마트를 지나쳤습니다. 큰 마트였어요. 이마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얼어붙었어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부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가 있었어요. 빨갛고 큰 사과들이 수백 개. 사과 한 개가 얼마예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1,000원쯤 합니다. 1,000원. 북한 돈으로 하면 아주 싼 값이었어요. 고기 코너에 갔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종류도 많았어요. 이 고기는 누가 사가요? 간부들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누구나 삽니다. 돈만 있으면요. 누구나. 간부가 아니어도 특권층이 아니어도.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있었구나. 73년을. 우리는 무얼 했던 걸까? 우리는 한참을 마트를 둘러봤습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라면이 수십 종류, 과자도 수십 종류, 음료수도 수십 종류. 하나만 사도 될까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성민이가 라면 한 봉지를 집었어요.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어요. 삑. 1,500원입니다. 돈을 냈습니다. 통일부에서 받은 임시 생활비로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마트를 나왔습니다. 성민이가 라면 봉지를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제 거예요? 그럼. 감옥에 안 가요? 처벌 안 받아요? 안 받는다. 내가 산 거니까. 성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하나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어요? 북한에선 꿈도 못 꿀 일인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빌려줬거든요. 이거 인터넷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무 사이트나. 검열이 없다고요? 북한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 탈북자 증언,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것들, 겪었던 것들,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론의 자유니까요.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탈북자 인터뷰 영상이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이런 인터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하신다면요. 많은 탈북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서 3개월간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생활 적응 교육입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입니다. 식당에서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막 도착한 사람들. 식사가 나왔습니다. 쌀밥, 국, 반찬 여러 가지.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네. 마음껏 드십시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여보, 믿기세요? 우리가 한국에 있다는 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꿈만 같아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3세 남쪽 땅을 밟았구나. 이제 오빠를 찾아야지. 내일 이산 가족 찾기 신청하겠습니다, 어머님.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성우는 북한 교화소에.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방법을 찾을 거다. 국제인권단체에 호소하고 한국 정부에 도움을 청할 거다. 형이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다. 우리 성우는 강한 아이니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원 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여기 있다. 한국에 있다. 꼭 너를 구해낼 거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2026년 1월 지금 저는 하나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모님은 이산 가족 찾기를 신청하셨습니다. DNA 검사도 받으셨고요. 73년 만에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민이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마음껏 보면서요. 저는 북한 인권단체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성우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러시아 파병의 실상, 숙청의 과정, 주민들의 고통. 26년간 본 모든 것을요.
중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탈출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날을, 성우가 자유롭게 돌아오는 날을,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이 해방되는 날을.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북한 인권에, 통일에,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에게.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살았지만 여전히 같은 핏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느낀 그 자유를, 마트에서 본 그 풍요를 모든 북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자유를 얻은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환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